백두산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백두산에서 균열과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2004년 백두산의 한 계곡 인근에서 말라 죽은 나무들이 관찰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지하에서 표출된 유독가스를 주된 요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인류의 위기, 지구 종말, 그 끔찍한 일들을 예고하는 시그널이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특종은요.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키워드인데요. 오늘 저희가 들을 이야기는 저 먼 다른 나라,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사태죠. 가게, 회사, 도시가 폐쇄되고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어떤 재앙이 인류의 숨통을 조이는지 제대로 알고 앞으로 또 전 세계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할지 분명히 알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불의 고리의 공포, 지진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 12월 9일 뉴질랜드를 공포에 몰아넣은 소식. 뉴질랜드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폭발.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는 뉴질랜드의 화이트 아일랜드에서 예고도 없이 화산이 폭발해서 2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늘을 거의 뒤덮었네요. 아, 저거 너무 무섭다. 그런데 더 심각히 우려가 되는 건요. 뉴질랜드 화이트 아일랜드 화산 폭발 이후 환태평양 조산대 이 불의 고리의 활동이 심상치 않다는 분석이 쏟아진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이어서 1월 9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인근의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폭발, 이어서 1월 12일에는 필리핀의 탈 화산에서 무려 15km 높이의 화산재 기둥이 치솟으며 분화해서 수천 명이 대피하고 수도권 일대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한 달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큰 화산이 폭발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 지구상에 있는 활화산은 약 850여 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무려 약 75%가 환태평양 조산대에 밀집해 있어서 이 공포감은 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진짜 뭐 다 우리나라 근처에 있네요. 네. 아니 최근에 그래서 그 영화도 히트했잖아요. 그 백두산 폭발을 주제로 했던 영화 백두산. 이거를 보면은 정말 만약에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는 그래서 화산 폭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반도는 불의 고리, 환태평양 조산대로부터 비켜나 있긴 하지만요. 결코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실제로 946년 발생한 백두산 폭발은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화산 폭발로 꼽히는데요. 당시 방출된 화산 에너지는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에너지의 무려 16배, 동일본 대지진의 무려 4배에 해당될 것으로 추측된다고 합니다. 아, 진짜 그럼 정말 사상 최악의 화산 폭발이었네. 그죠. 실제로 여러 전문가들은요. 백두산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백두산에서 균열과 산사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2004년 백두산의 한 계곡 인근에서 말라 죽은 나무들이 관찰됐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지하에서 표출된 유독가스를 주된 요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다. 근데 백두산 화산 전조 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이거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내 한 전문가는요. 만약에 946년에 일어난 백두산 분화의 단 1% 수준의 분화만 일어나도 북한의 함경도와 양강도 지역의 300만여 명의 주민이 재해 영역에 포함이 되고 천지 아래 이산화탄소가 분출되면 반경 50km 내에 있는 사람과 동물들이 무방비로 질식사할 수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지하 깊은 곳에서 여전히 들끓고 있는 마그마. 재앙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재해 대응에 대한 매뉴얼 반드시 꼭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10위 공개합니다. 핵폭탄보다 무서운 공포의 백색 가루. 2019년 1월 15일 미 유명 시사 일간지 보도. 핵보다 치명적인 이것. 지구상에서 인류의 삶을 끝낼 수 있다. 이 무시무시한 경고를 한 이유는요. 탄저균 때문이었습니다. 이거 지금도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고 최근에 시사 뉴스로도 많이 등장했었잖아요. 공포스러운 이름입니다. 이 탄저균은 소량이라도 공기 중에 노출되면 흡입한 사람의 혈액 내 면역세포를 손상시켜서요. 고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각한 호흡곤란과 쇼크를 유발, 심하면 사망까지
치사율이 무려 80%에 달하는 아주 강력하고 치명적인 균입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시작으로 일본,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아주 경쟁적으로 탄저균을 생화학 무기로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무기화된 탄저균은 하얀 분말 형태로 만들어져서요. 일명 공포의 백색 가루로 불리게 된 거죠. 아니 뭐 전쟁에 이기려고 이렇게 인간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은 정말 악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악마죠, 악마. 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그러게요. 이 탄저균의 무시무시한 살상력. 만약 미국 워싱턴 상공에 탄저균 100kg이 살포되면 무려 30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1945년에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무려 약 50배 이상의 파괴력을 지닌 거라고 합니다. 생화 무기는 진짜 사람만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네, 너무 고통스럽게. 더 끔찍해요, 저는 이게 더. 근데 이게 실제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1979년 러시아의 생물 무기 생산 공장에 사고가 나면서 소량의 탄저균이 노출됐는데 이때 감염된 사람 79명 중에 무려 6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소량인데. 네, 정말 소량인데. 그러니까 정말 끔찍해요. 더 큰 사고로 번졌다면은 상상도 하기 힘든 소량이 아니었다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반인륜적인 생물학 무기 전쟁은 정말 이거는 뭐 전쟁 자체가 일어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건 진짜 반인륜적인 거예요. 지킬 건 지켜가면서 예. 해야 될 것 죄 같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습니다. 자국의 이득을 위해 혹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악용되는 탄저균. 결국은 이 탄저균이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9.11 공개입니다. 아프리카를 휩쓴 죽음의 전령사. 아프리카 기니에서 약 2,500명 사망, 라이베리아에서 약 4,800명 사망, 시에라리온에서 약 3,900명 사망.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아프리카, 미국, 스페인 등에서 창궐해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든 에볼라 바이러스. 아, 무서운 녀석이죠, 이 녀석도. 치사율이 워낙 높으니까. 그쵸. 네. 뉴스에서 이거 이름 나올 때마다 되게 무서워요. 1976년 현재 콩고 민주공화국인 자이르에서 처음 발견된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는 사람뿐 아니라 원숭이와 침팬지 등 동물들에게도 감염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인데요. 과학자들은 과일 박쥐와 고릴라 등 동물들에게서 전파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정확한 원인과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규명돼야 치료제도 나오고 네. 좀 더 연구가 진전이 될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일명 죽음의 전령사라 불리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심할 경우 출혈열로 인해 내부 장기와 주사를 맞은 피부 부위와 코와 입, 결막에서 출혈이 발생. 아휴. 그리고 결국엔 바이러스가 신장과 간 같은 장기에 침투해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치사율이 최대 90%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 90%면 정말 거의 다 한 거네. 거의 다 걸리면 걸리면 이제 정말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무서운 병인 거죠. 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1976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만 318명의 감염자 중 88%인 280명이 사망했고요. 그리고 2014년엔 서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미국, 영국, 스페인 등지까지 창궐해서요. 2016년까지 2년여간 전 세계적으로 약 28,600명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약 11,300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당시 해외 언론들은요. 세계 최악의 에볼라 위기라고 보도하며 전 세계가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자, 그러던 2016년 6월 세계보건기구인 WHO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종식을 선언하며 위기를 넘기나 했지만 또다시 에볼라가 확산.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는 끝날 듯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아직도 진행 중인 거예요? 진행 중이죠. 정말 다행히도 2019년 미국에서 개발한 백신이 전 세계 최초로 WHO의 인증과 EU 조건부 승인을 통과, 올해 안으로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다행이다. 백신이 나왔네, 그래도 다행히. 하루빨리 좀 많이 공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공포, 부디 비상사태가 아닌 영원한 종식 선언이 전해지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8위로 가겠습니다.
여행지에서 당신을 노리는 이것. 동남아시아 여행을 계획한다면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집어삼킨 공포의 바이러스, 바로 지카 바이러스와 댕기열인데요. 한두 개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행지에 도착해서 로밍 딱 키면 제일 먼저 외교부에서 예, 안전 문자 이렇게 오잖아요. 네. 지카 바이러스랑 뭐 댕기열 꼭 주의를 해야 된다. 뭐 긴 소매 입어라, 긴 바지 입어라 이런 네. 거 오죠. 특히 뭐 모기 기피제. 임신부 그다음에 돌아온 다음에는 꼭 증상이 발견되면 1339로 신고해라. 이런 문자까지. 국내에서도 첫 댕기열 감염자가 신고된 2001년을 시작으로 급기야 2013년에는 250명을 돌파. 국내 감염자들의 주요 감염 발생 지역은 역시나 동남아시아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남아 여행 중에 현지 풍토병인 지카 바이러스 또 댕기열의 감염을 피하기 위해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무엇이냐? 바로 모기입니다. 1947년 우간다의 지카 숲에서 처음 발견된 지카 바이러스는 2007년 태평양을 횡단해 2016년에는 브라질까지 집어삼켰는데요. 지카 바이러스의 핵심 매개체는 이집트 숲모기로요. 이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두통, 발열, 근육통, 피부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가장 심각한 건 만약 임산부가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머리와 뇌가 정상보다 작은 선천성 기형, 소두증인 아이를 출산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이집트 숲모기가 퍼뜨리는 또 다른 공포의 전염병. 지난해 필리핀에서만 1000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댕기열. 이 댕기열은 고열을 동반한 급성 열성 질환으로요. 두통과 근육통과 함께 초기에는 신체 전반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요. 그 뒤 목 부위의 림프샘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코피나 잇몸 출혈, 혈변 증상이 유발되는데 아, 무섭다. 예, 엄청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죠. 예, 고열에 그 정말 혈변까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요. 매년 4억 명 정도가 이 댕기열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합니다. 이게 모기가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이 안에 정말 무시 못할 엄청난 병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를 해야 되겠어요.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7위 공개합니다. 인류의 수건, 말라리아 퇴치. 에이즈, 혈액과 더불어 세계 3대 감염병으로 분류되며 아주 오랫동안 수백만, 아니 수억 명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무서운 질병이 있죠. 말라리아. 말라리아는 진짜 교과서로 배웠던 기억나요? 말라리아는 하도 공포스러워가지고. 자, 급성 열성 질환인 말라리아는요.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얼룩 날개 모기에 물리면 감염되는 전염병으로요. 고열, 호흡곤란, 구토를 동반하다가 이내 마비, 쇼크 등 급성 뇌증으로 이어지고요. 심각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자, WHO 보고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말라리아 감염자는 무려 2억 1,900만여 명, 사망자만 43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말라리아는 현재 전염병 중에서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는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말라리아 확산이 심각했던 2000년에는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낳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우 100만 명이면 진짜 엄청나네요.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왜 이 말라리아는 퇴치가 안 되는 겁니까? 궁금하시죠? 네네. 자, 아시다시피 말라리아 맥의 유충은 오염된 물에 많이 기생하는데요. 그런데 나이지리아, 콩고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깨끗한 물이 오히려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말라리아 모기가 득실거리는 이 오염된 물에서 목욕도 하고 또 이를 식수로도 사용하다 보니 안타깝게도 말라리아 감염 위험에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가려서 뭐 먹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절대적으로 모자라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말라리아가 정말 무서운 이유. 아무리 치료제를 개발을 해도 치료제 내성을 가진 원충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아르테미신인 항말라리아 약제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여기에 내성을 가진 말라리아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말라리아 발생률 1위라고 합니다. 어우, 전혀 몰랐어요. 그래요? 전혀 몰랐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500에서 600명 이상의 말라리아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나라 꽤 위생 개념도 선진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말라리아 노출이 저렇게 돼 있죠? 자,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하는 열대 말라리아와는 달리 한국의 토착 말라리아가 따로 있습니다. 토착 말라리아는 비교적 사망률이 낮고 치료가 쉽지만요.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감염되면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수억 명의 인류를 위협하는 말라리아. 더 이상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게 말라리아가 정복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고대합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6.1을 공개합니다. 국제적 비상사태 코로나19. 2020년 현재 전 세계를 대재앙의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 전염력이 너무 세니까. 맞아요. 뭐 어디서 전염됐는지도 모르게 막 전염되니까 이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 불안감이 제일 큰 공포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한국과 호주, 독일, 프랑스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만 2천여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 이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초비상이 걸린 중국은 이미 발원지인 우한을 포함한 여러 도시를 봉쇄. 인구 1,100만여 명의 대도시였던 우한은 그야말로 유령 도시가 됐죠. 아, 저게 또 회복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그래서 거고. 사람이 아예 없네요. 아예 없죠. 정말 무서운 게 그냥 이제 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그 불러일으키는 공포감인 것 같아요. 게다가 특히나 외국에서는 동양인만 봐도 막 이렇게 피할 정도로 네. 약간 그 인종차별적인 행위까지 좀 생겼다고 하니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어느 날 갑자기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됐지만 아직 바이러스의 정체는 상당 부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SNS에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우리는 빙산의 일각만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죠. 보이지 않는 공포 그 자체인 것이 코로나19는 감염자의 침, 콧물 등 비말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고 잠복기가 약 2주가량 되니까요. 언제 누구에게서 감염될지 모르고 내가 감염됐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 전파력이 무척이나 강합니다. 메르스는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증식한 뒤 남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평균 13일 정도인데요. 중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는 7일가량이라고 합니다. 두 배나 빠르네. 아니, 근데 이 사태가 좀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현재 사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는 따로 없고요. 발병 환자의 증상에 따라 보존 치료제나 대안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는 게 유일한 치료법이지만요. 현재 국내 국립보건연구원 등 여러 연구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번에 진짜 병원 관계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본부 그분들도 거의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도시락으로 끼니 때우면서 정말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 열심히 노고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진정될 때까지 저희가 힘을 좀 많이 보태드려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5위를 공개합니다. 인류를 위협하는 돼지 열병? 현재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폐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는 심각한 바이러스성 돼지 전염병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냉동육에도 무려 1000일 이상을 버티고 후은제 등의 가공된 햄에서도 1년 가까이 살아남을 정도로 생존력이 무시무시한데요. 가공품에서도?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워낙에 이 돼지 폐사율이 높다 보니까 이 양돈 가구에서 걱정이 커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은요. 사람에게까지 전염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니파 바이러스인데요. 이 신종 니파 바이러스는 돼지뿐 아니라 양돈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염. 감염자들은 열과 두통, 어지럼증을 동반한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고요. 급기야 뇌염으로 뇌가 부어올라 사망에 이르기까지. 단기간에 무려 10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바이러스의 정체를 추적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시작은 돼지가 아닌 또 이 녀석, 박쥐였습니다. 문제가 많네, 박쥐가. 1980년대 이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벌목과 농경지 확장이 계속됐고 그러면서 야생의 과일을 먹고 사는 큰 과일 박쥐들이 서식하는 숲이 점차 사라져갔는데요. 그러자 서식지를 잃은 박쥐들이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 근처 과수원에 정착.
그리고 이때 돼지들이 박쥐의 배설물과 타액으로 오염된 과일을 먹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죠. 아이고. 이후 양돈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감염된 돼지들의 타액이나 분비물과 접촉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퍼진 겁니다. 이 니파 바이러스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 처음 발병한 지 무려 2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어떤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구는 진행 중이에요. 연구는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뚜렷한 치료 방안이 개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니파 바이러스를 앞으로 창궐 위험성이 높은 10개 최우선 경계 질병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사실 약이 없는 병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백신도 없고 약도 없고. 언제 어떻게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는 니파 바이러스의 공포. 하루빨리 이 공포를 물리칠 방법을 세계가 함께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4위 공개합니다. 빙하 속 판도라 상자는 열리는가? 빙하까지 덮친 지구 온난화. 만년설 대신 초목 급증하는 히말라야. 그런데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빙하 속에 열려선 안 될 판도라의 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여름 북부 시베리아 일대에 위치한 러시아 야말로 네네츠 지역에서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 무려 72명의 유목민이 피부 가려움증을 호소, 기침, 발열, 복통에 시달렸고요. 심지어 12살 어린 소년은 사망하기까지. 왜? 유목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원인은 치사율이 최대 80%에 이르는 탄저병 때문이었습니다. 이 탄저병의 발병 원인을 조사하던 중에 밝혀진 충격적인 사실. 당시 야말 지역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이례적으로 섭씨 35도까지 오르는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온도 상승으로 오랜 시간 얼어있던 토양층, 영구동토층이 녹으면서 한 동물의 사체가 드러났는데요. 조사 결과 75년 전인 1941년경에 탄저균에 감염돼 폐사된 동물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토양에 얼어붙은 채 갇혀있던 동물 사체 속의 탄저균이 지구온난화로 표층이 드러나면서 사람에게 다시 전파가 된 겁니다. 균의 생명력은 엄청나구나. 그냥 죽지도 않아?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러스 연구자들은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얼어있던 병원체들이 되살아나면서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했는데 앞으로 계속 빙하가 녹게 된다면 그야말로 빙하 속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죠. 야, 그 안에 어떤 균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니까. 모르죠. 너무 무섭네. 실제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총 4종류의 고대 바이러스가 발견됐고요. 그리고 올해 1월 중국 티베트에서 15,000년 전 만년설 속에 잠들었던 고대 바이러스 33개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28개는 기존에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바이러스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지만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본 적도 없는 새로운 건. 그렇죠. 굉장히. 네. 전문가들은 만약 고대 바이러스들이 활성화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어떤 탄저, 제2, 제3의 탄저병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강구해서는 안 되겠네요. 언제 어느 때 빙하 속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우리에게 끔찍한 재앙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세계를 파멸시킬 무서운 재앙 19 1위 후보 헤드라인을 공개합니다. 기원전 1500년 전에 집필된 이집트 의학서 에베르스 파피루스에 기술되어 있을 만큼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지만 인류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감기. 자, 그 감기가요, 우습게 볼 질병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감기가 아닌 독감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WH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는 매년 약 65만 명이 독감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미국 예방의학 저널에 따르면 우리나라 또한 독감으로 인해 연평균 약 2,900명이 사망. 2015년에는 238명이 독감으로 사망했는데 이는 메르스 사망자 수치보다 약 6.7배 많은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감기는 리노바이러스 등 200여 개의 바이러스로 코 속 인두 등의 감염 증상이 생기는 가벼운 질병이고요. 보통 1, 2주 내에 낫습니다. 하지만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형돼 발생, 폐렴, 호흡기 이상 증상, 합병증 유발에 문제가 생기는 질병인 건데요.
나 옛날에 독감이 독한 감기인 줄 알았어. 독감하고 감기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드릴 아, 뭐 깜짝이야. 어우. 진짜 너무 소름인데. 나는 웃기려고 그런 거야? 나 형은 안 할 줄 알았어. 왜? 우리 중에 유일한 이과잖아요.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일 오래 살아놓고.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독감의 역사. 독감은 인류의 큰 재앙과 고난을 안겨다 줬는데요. 먼저 20세기 대표적인 독감으로는 1918년부터 19년 사이에 발병한 스페인 독감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 엄청나게 많이 사망한 병이잖아. 미국에서 처음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 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영국,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무려 약 5억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 그리고 5천만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것이냐? 당시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3,700만 명이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이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도 무사하지 못했죠. 조선 총독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당시 인구의 38%인 740여만 명이 감염돼 13만 9,128명이 희생, 1918년 무오년 독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재앙을 몰고 온 스페인 독감은 14세기 유럽에서 창궐했던 흑사병과 함께 20세기 최악의 질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독감과의 전쟁은 2000년대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2003년 전 세계적으로 창궐했던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는요. 홍콩, 타이완, 베트남,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 32여 개국에서 창궐, 전 세계적으로 총 8천여 명의 감염자와 77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 공포를 알게 해준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저 때는.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스는 정복되지 않고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09년 사스의 공포가 가시기도 전 이번에는 신종플루가 재앙을 몰고 왔죠. 발병지인 멕시코, 그리고 미국, 한국 등에서 무려 18,000여 명이 사망했는데, 자, 불행 중 다행으로 신종플루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현재는 일반적인 계절 독감으로 분류가 됐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이거.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네요. 네. 자, 그런데 말이죠. 2020년 현재 코로나19만큼이나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 독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0년 2월까지 미국 내 약 2,60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사망자 수는 14,000여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전염성 때문에 미국 테네시주 녹스빌을 비롯해 일부 학교들은 임시 휴교령을 내리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윌슨에선 병원 방문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너무나 많은 게 좀 터지고 있어가지고 인류에게는 숙제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만 잡기에도 좀 버거워 죽겠는데. 정말 전 사회적인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건데요. 네네. 자, 독감과 감기가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감기 증상이 있으면 그냥 좀 견디면 낫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병원을 가셔서 일단 감기인지 독감인지부터 좀 구분하시고 네. 정확한 처방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감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것을 철저히 하는 분이 많습니다. 최선의 방역, 셀프 백신, 바로 손 씻기입니다. 아, 진짜. 아, 손 씻기 중요하죠. 근데 이 정도로 다들 아는 건데 이 정도로 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를 옮기는 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 손입니다. 이 손이요, 눈, 코, 입으로 세균, 바이러스를 다 옮기는 건데요. 정말 보시면 경악스러운 실험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손으로 만진 식빵과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진 식빵을 각각 지퍼백에 담아 보관했는데 씻지 않은 손으로 만진 식빵은 이렇게 부패됐죠? 근데 씻은 손으로 만진 식빵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곰팡이, 세균 등등이 금방 들어가는구나, 저기에. 근데 정말 되게 쉽게 또 해결할 수 있는 게 네. 이 바이러스 놈들이네요. 자, 때문에 예방 백신만큼이나 청결한 손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을 어떻게 씻어야 될까요? 진짜 이 습관을 들이면 좋은 건강 팁이니까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et's go! 자, 먼저 손바닥과 손등을 꼼꼼히 닦아주시고요. 손을 깍지를 끼고 문지른 다음 이번에는 손가락을 마주 잡고 이렇게 문질러 줍니다.
그 다음에는 엄지손가락을 잡은 뒤 이렇게 문질. 마지막에 손바닥에 손끝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손톱 안에 속균까지 모두 클리어. 자, 이렇게 비누를 잘 묻혀서 30초간 씻어주는 게 가장 좋은 베스트 방법. 베스트군요. 자, 그러면 오늘의 데스크 과학 커뮤니케이터 지식인 미나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 기사에 대한 총평 전해주시죠. 최근 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연구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빌 게이츠 재단에서 과거 인터뷰에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인간과의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세균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위 기사를 발표해 주시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1위는 바이러스에 맞서는 셀프 백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페니실린이라는 항생 물질이 치료제로서 인류를 구원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전에 병균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올바른 손 씻기 등 일상에서 지킬 수 있는 셀프 백신들로 모두 건강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1위로 선정했습니다. 자, 오늘 프리한 데스크 지식인 미나님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 재난 19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4월이 더 잔인한 이유는 참 4월에 사건 사고가 많았고 정말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영원히 또 아물지 못할 상처고 계속 그 4월만 되면 떠오르는 그렇습니다. 그런 또 사고가 있었죠. 자, 그래서요, 정말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사고인 만큼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자, 그래서 대비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특종을 준비했습니다. 네. 모든 사고는 예고 없이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을 덮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특종을 눈여겨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드릴 수 있다는 거 저희 세 기자가 보장하겠습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 재난 19, 이번에 12위입니다. 모험으로 12명을 살린 여인. 작년 여름은 전 세계적으로 유난히 덥고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산불 소식이 많았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2017년 6월 17일 포르투갈의 중부 지역 레이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63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무려 100여 명이 넘는 부상자를 낳았는데요. 자, 이 산불은 포르투갈 전역에서 60년간 발생한 산불 중 최악이었다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면초가 같은 상황에 놀라운 기지를 발휘해 가족과 마을 주민 등 12명의 생명을 지킨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Rebentar, a impressão que eram as garrafas do gás. Era horrível. Os estrondos aqui, eram as chapas das coberturas, pelos ares. 이 놀라운 사건의 전날, 수도 리스본에서 동북쪽으로 200km 떨어진 산악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비탈을 타고 다른 지역까지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미 소방대원 수백 명과 소방차 160여 대가 출동해 산불과 사투를 벌였지만 불길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자, 그래서 다들 구조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 하지만 고속도로 바로 옆 마을인 노데이리뉴의 주민들은 도로 진입로가 끊겨 꼼짝없이 마을에 갇히고 말았는데요. 이때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자, 그러나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죠. 거동이 불편한 95세 노모가 있었는데요. 엄마, 얼른 차에 타요. 이곳을 빠져나가야 돼. 애미는 늦었다. 너라도 얼른 도망가라. 하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딸의 의지는 불길만큼이나 끈질겼죠. 그런데 마침 그때 마리아의 눈에 포착된 이것. 뭔가요? 물탱크였습니다. 오. 자, 물탱크를 보고 불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라고 생각한 그녀. 이윽고 그녀와 어머니 그리고 마을 주민을 포함한 12명은 이 물탱크에서 서로의 몸에 물을 끼얹으며 무려 6시간을 버텨냈고요. 무사히 가족과 주민들은 화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가 아유, 다행이다. 그러니까 그 열기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계속 물을 껴준 거예요. 게다가 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열이 중요해. 네, 이거에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렇죠. 많은데 마리아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불길에 갇힐 뻔한 사람들. 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재난에서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죠.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11위 공개합니다.
세동강난 비행기 속의 작은 영웅들. 카리브해 휴양지인 산 안드레스 섬 공항. 한 비행기가 커다란 굉음을 내며 추락하듯 활주로에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세동강이 난 기체. 생존자에 대한 희망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참혹한 사고 현장. 공항에 있던 사람들은 이 현장을 멀리서 바라보며 안타까움에 발만 동동 굴렀는데요. 그런데 그때 뿌연 연기 속에서 사람들이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바로 승객들이었습니다. 어머머. 살아남은 거야? 살아남았어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승무원을 포함해서 131명의 탑승자 중에 생존자는 모두 130명. 안타깝게도 한 명의 사망자가 있긴 했지만요. 이런 사고에서 전원이 거의 살아남은 일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승객들이 무사할 수 있었던 건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임무를 지킨 작은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객기는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를 떠나 산 안드레스 섬의 공항에 착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객기가 활주로에 내리기 전에 불과 지상 80m 전에 조종실 앞쪽으로 강력한 빛이 번쩍 났습니다. 번개가 비행기를 향해 떨어진 것이었는데 아유. 이 엄청난 뇌우에 그만 비행기는 추락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 이게 사실 100m면 내려가던 중이었을 내려가던 테고. 중이죠. 거의 다 내려왔을 때. 이게 사실 이 급박한 시간에 이게 조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와, 정말로 진짜 위험한 상황이었겠네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좌석 벨트를 단단히 매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악화로 급히 착륙을 시도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조종사는 승객들을 안정시키며 안내 방송을 했고요. 공항 건물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과감히 동체 착륙을 시도. 그 결과 다행히 또 무사히 공항 활주로를 벗어나지 않고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동체 착륙으로 인한 큰 충격에 비행기의 기체는 조종석과 좌석들이 따로따로 해체되면서 세동강이 나는데요. 이는 2차 폭발과 함께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그런데 이때 모두 이쪽으로 대피하세요! 사고 현장에 급히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기체의 화재를 막기 위해 급히 조치를 취했고요. 승무원들과 함께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조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제 아내와 제가 서서 뒤를 바라봤을 때 뒷좌석이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추락하고 의자가 바닥에서 빠졌어요. 우린 벨트를 맨 채로 비행기 안을 굴렀어요. 크고 작은 부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장과 승무원 그리고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긴급 대처로 큰 사고를 막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 재난 19, 12 공개합니다. 전교생을 살린 선생님의 목소리. 2010년 4월 14일 오전 7시 49분경 중국 칭하이성 위수현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근에 있는 제1민족중학교는 기숙사를 비롯해 교직원 숙소, 강의동 건물까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유, 오전 시간이고 학생들도 많았을 텐데 피해가 굉장히 컸겠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학교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903명 중 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니, 찰과상도 없었다고요. 없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사망자도 없습니다. 아니, 지진이 뭐 3, 4도 아니고 7이라면서요. 7이죠. 이 대규모 강진이 발생하기 2시간 전 모두 밖으로 나가세요. 어서 일어나. 집합! 집합! 한 남자가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에 학생들은 영문도 모른 채 모두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교생을 깨운 이 남자의 정체. 누구예요? 제1민족중학교의 부교장 엘리 도어더였습니다. 그는 숙직하던 중에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잠에서 깼습니다. 대단하다. 그런데 불과 1시간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 땅이 움직이고 산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벽돌 건물인 기숙사는 바로 주저앉았고 세상에. 학교 건물 지붕도 맥없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피신하지 않았더라면 전교생이 저 안에 갇혀서 처참한 참변을 당했을 뻔한 거죠. 혹시라도 말 안 듣고 그냥 누워있는 애들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야? 근데 뭐 다행히 한 명도 없었던 거죠. 전원 구조니까. 한편 옐리 도어더 부교장이 이런 기지를 발휘할 수 있었던 까닭. 2년 전에 있었던 중국 쓰촨성 대지진 이후에 수시로 지진에 대비해 연습을 해왔는데 정말 학생들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사실 그냥 이런 경험을 헛되이 이렇게 넘긴 게 아니라 다 기억하고 있다가 그 기지로 이제 학생들을 살린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그때 노력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9위 공개합니다. 쓰나미가 만든 10년의 기적. 전 세계를 울린 소년의 생활. 형형색색의 트리와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캐럴.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휴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여운이 채 가시지도 않은 그날 세계를 큰 안타까움에 빠뜨린 대재앙이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지난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를 덮친 거대한 쓰나미. 아유, 쓰나미. 이 일로 쓰나미란 용어가 많은 분들께 알려지기도 했었죠. 맞아요. 예. 당시 인도양 쓰나미로 희생된 목숨만 23만 명. 그중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에서만 무려 17만 명의 부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수마트라 섬 북부 아체에 살고 있던 세프티 랑구티의 가족도 이 불행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을 집어삼킨 지진과 해일에 4살 난 딸 자나아와 7살 배기 아들 아리프가 쓸려간 건데요. 남편 세프티 랑구티와 아내 자말리아는 남매 행방, 아니 생존 여부조차 알 수 없어 무척 괴로워했고요. 쓰나미에 휩쓸려간 자식들을 찾기 위해 온 동네에 전단도 붙이고 또 정부에 찾아달라고 요청하는 듯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를 보내며 자녀들을 찾아 헤맨 시간만 10년. 하지만 희망을 버릴 순 없었는데요. 자, 그러던 어느 날 누나, 나 지금 자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를 봤어. 자말리아의 동생이 잃어버린 조카와 똑 닮은 소녀를 목격했다고 한 건데요. 소녀의 현재 나이는 14살. 자말리아의 딸이 4살이었을 때 행방불명되었으니 나이도 이게 딱 맞는 겁니다. 맞네요. 자, 그리고 이 소녀는 자신이 쓰나미에 휩쓸렸다가 한 어부에 의해 구조된 거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한다름의 소녀가 있다는 섬으로 달려가 극적인 만남을 가진 부부. 소녀를 마주하자마자 한눈에 자신의 딸임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부부의 딸 자나 역시 엄마 자말리아에게 안기는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지내었던 것처럼 익숙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이고. 말 한마디 안 섞고도 보자마자 이렇게 끌어안고 서로가 엄마, 딸임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얼굴만 봐도 아는 이게 거죠. 내 엄마인 줄 아는 거죠. 표정만 봐도. 자, 그런데 이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 이 가족에게 또 한 번의 기적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아들? 그렇습니다. 아들? 자, 10년 만에 극적으로 만나게 된 딸 자나아는 오빠를 회상하며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떠나려갈 때 분명 오빠를 봤는데 그 뒤로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럼 이제 그 오빠도 어딘가 살아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집에서 저렇게 살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예. 그렇죠. 자, 그 말을 듣고 한 줌의 희망을 품게 된 가족들. 그런데 2달 뒤 서수마트라주의 파야쿰부시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여보세요? 혹시 자말리아 씨 댁인가요? 제가 댁에 아드님을 보살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인도네시아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여성의 전화였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쓰나미로 가족과 떨어져 고아 아닌 고아가 된 아리프. 이 소녀는 지난 10년 동안 거리를 떠돌며 노숙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어머. 자, 그래서 전화를 준 카페 주인이 이 소녀를 불쌍히 여겨 음식과 옷가지들을 갖다 주며 보살폈는데 그런데 정말 우연히 TV에서 10년 만에 부모를 되찾은 자나의 사연을 보던 중 노숙소년 아리프의 사진을 함께 보게 된 겁니다. 세상에. 얼굴을 본 거죠. 10년 만에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된 세상에. 가족들. 자,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재회에 전 세계의 네티즌들은 기적은 이날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네요. 이 가족처럼 또 다른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라며 뜨거운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이번엔 치료로 갑니다. 101명의 목숨을 앗아간 바퀴. 1998년 6월 3일 오전 11시. 시속 200km를 달리던 독일의 고속열차 이체에 목적지인 함부르크를 130km 남긴 지점에서 사상 최악의 열차 사고를 내고 맙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열차 사고. 보시다시피 각 열차 차량은 제각각 분리되면서 탈산,
그중에 3호차는 콘크리트 다리 기둥을 정면으로 들이받았고요. 그 충격으로 다리 기둥이 무너져서 뒤에 오던 열차 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삽시간에 생지옥으로 변한 선로 위. 행복한 여름 휴가를 꿈꾸며 열차에 몸을 실었던 101명의 승객들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처참하네요. 그렇죠. 독일이 그 이체라는 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KTX. KTX 같은 고속 열차잖아요. 굉장히 빠르죠. 예. 네. 근데 이 사고 원인이 뭐였을까요? 다리 위에서 자동차가 떨어졌다. 즉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요. 하지만 진상조사 뒤 밝혀진 사고의 원인은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재라고요? 그렇죠. 1991년 프랑스에 이어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고속열차를 운영하게 된 독일. 기술공업 강국답게 고속열차 이체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시작하고 나니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찻잔이 엎어질 정도로 열차가 심하게 흔들렸고요. 소음도 심해서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결국 독일의 철도 기술진은 고속열차 긴급점검에 돌입, 승차감을 안정시킬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찾게 됩니다. 바로 열차의 바퀴를 교체하는 것이었죠. 참고로 이체의 열차의 바퀴는 바퀴 하나가 한 덩어리의 강철로 이루어진 모노블록 형태였는데요. 이걸 두 개의 바퀴를 결합한 듀얼블록 제품으로 전격 교체. 그런데 문제는 이 듀얼블록 바퀴가 오래 사용하게 되면 마모로 인해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이 문제점을 알고 있는 독일의 한 트램 회사는 사고 1년 전부터 철도 주식회사에 사고의 위험을 알렸습니다. 게다가 사고 2달 전에는 이체의 기관사와 승무원이 바퀴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체의 열차 바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 일이나 해요. 예? 라며 이 모든 경고를 싹 다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화나는 건 당시 독일 고속열차의 바퀴 안전성 검수 방법이 그냥 무관 검사였다는 겁니다. 랜턴으로 불을 비춰서 맨눈으로 검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미 예고된 대형 참사였다는 겁니다. 7년간 마모된 바퀴가 선로 위에서 끊어지면서 일어난 세계 최악의 고속철도 참사입니다. 이렇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아니 지울 수 없는 대참사를 맞고 나서야 독일 철도 주식회사는 바퀴를 다시 모노블록 형태의 튼튼한 강철 바퀴로 교체를 하고요. 열차 바퀴 점검 방법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그 독일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랑은 되게 다른데요? 그렇죠. 독일이라면 만약에 저런 불만이 올라왔을 때 바로 처리하겠죠. 되게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오버한다 싶을 정도로 더 조금 그렇잖아요. 예, 좀 네. 대비를 할 것 같은데 의외입니다. 근데 왜 그럴 수 있죠?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 재난 19 6위 공개합니다. 11살 꼬마 영웅이 보낸 시그널. 2017년 8월 이탈리아 이스키아 섬 북부에 위치한 마을 카사미촐라 테르메를 강타한 규모 4.0의 지진. 여러 채 건물이 붕괴하면서 마을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어른스러운 기지로 두 동생의 목숨을 구한 11살 꼬마 영웅이 있습니다. 자, 이 꼬마의 이름은 치로 마르몰로. 자, 치로는 생후 7개월 그리고 7살 난 동생들과 취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예고 없던 지진이 발생하면서요. 순식간에 2층 집이 와르르 무너져 치로와 동생들은 건물 잔해 속에 같이 호흡합니다. 자, 한편 사고 직전 욕실과 주방에 있던 부모님은 구조대 도움으로 창문을 통해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삼형제. 켜켜이 쌓인 건물 잔해 더미에서 몸집이 작은 어린 삼형제를 찾아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삼형제의 생사를 가르는 시간이 속절없이 지나고 있을 무렵 이 시그널의 정체는요. 11살 맏형인 치로가 빗자루 손잡이로 큰 시멘트 잔을 톡톡톡 치면서 자신들의 위치를 알린 소리였어요. 아우 다행이다. Lo so perché stiamo arrivando, Marco! Stiamo arrivando, non ti preoccupare! 그래도 똑똑하네요. 그렇죠. 결국 치로의 기지 덕분에 구조대는 삼형제가 파묻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고요. 지진 발생 7시간 만인 새벽 4시. 생후 7개월인 동생을 먼저 구출. 뒤이어 7시간 뒤인 오전 11시엔 7살 동생을 그리고
맏형 7호는 제일 마지막으로 지진 발생 16시간 만에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아유, 어른스러워라. 본인도 얼마나 놀랐었겠습니까. 근데 당시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둘째 동생을 깨워서 침대 밑으로 데려가 피신을 먼저 시켰던 겁니다. 대단하다. 자, 위기의 순간 놀라운 기지로 동생의 목숨을 구한 호마영웅 7호. 아주 칭찬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 재난 19 5위 공개합니다. 한! 어태 남았지? 한퇴. 안돼. 그렇지, 그렇지. 2002년 4월 15일 중국 베이징시에서 출발한 중국 민항기인 A사의 여객기가 부산 김해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그만 정해진 선회 지점을 놓치며 김해시 진해동의 돛대산 정상 부근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사고 항공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세상. 없을 만큼 부서지면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추락 사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절규만이 가득 채웠는데요. 바로 그때 저기 제 손을 잡아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부상자들을 일일이 부축하며 구조를 하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25살의 청년 설익수. 그는 대구의 모 여행사의 수습사원으로요. 처음으로 관광객들을 인솔해 중국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승객이었어요? 네, 승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비행기 잔에 왼쪽 눈이 찔려서 어머, 피가 흐르고 목과 등을 심하게 다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하지만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승객들을 목격한 설익수 씨는 차마 자신만 그 처참한 현장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사고 현장 속으로 다시 뛰어든 겁니다. 아, 대단하다. 저러기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는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사고 충격으로 쓰러져 있던 부상자들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요. 무려 20여 명의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고요. 눈도 찔렸는데. 또 자신의 옷을 찢어서 부상자들을 지혈하거나 119 구조대에게 추락 지점을 알린 것도 설익수 씨. 정말 중요한 역할을 모두 해냈습니다. 그 뒤에 병원으로 이송된 설익수 씨는요. 제가 좀 더 많은 사람을 구했어야 했는데 그게 너무 미안합니다. 어머나. 라면서 우리 국민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감동적인 사연은 미국 대표 뉴스 주간지인 T사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요. 정의로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가장 순수한 영웅적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 아시아 영웅 25인에 선정했다고 합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4위를 공개합니다. 인간의 이기가 만든 죽음의 바다. 2010년 4월 20일 영국의 석유 전문기업 B사는요. 여느 때처럼 미국의 루이지애나주 앞바다 멕시코만에서 석유 시추선 딥워터 호라이즌 호를 통해서 시추 작업에 한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파이프인 시추관에서 이상 징후를 감지. 그리고 얼마 뒤 배 전체를 뒤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거대한 화염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 인부 11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 그 뒤에 계속된 끔찍한 사고, 아니 재앙. 시추관이 부러지면서 파괴된 해적 구멍에서는 무려 87일간 약 490만 배럴의 원유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된다. 멕시코만에 근접한 해안 지역은 정말 하루하루 죽음의 바다가 돼갔습니다. 검은 기름때를 뒤집어 쓰고 제대로 날지도 못하는 펠리컨이 수두룩하고요. 멸종 위기의 희귀 바다거북 캠스 라이들리도 무려 609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지역이 완전 그냥 생태계가 다 파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완전 파괴시킨 거고요. 미국 정부는 사고 후 멕시코만과 근접한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등 4대주에 어업 재난 상태를 선포, 매년 수산물을 24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5천억 원을 생산하는 루이지애나주는 모든 어업 활동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해양 재난이 더욱 안타까운 건, 아니 또 분노하게 만드는 건, 이 사건이 이미 예견된 사고였다는 겁니다. 이것도 예견된 거예요? 그렇죠. 영국의 석유 전문기업 B사는 비용 문제로 정기적인 안전검사를 무시했고요. 석유 시추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게다가 근로자들이 심야에 잠에서 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보 장치를 꺼놨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갖은 작업 끝에 2010년 9월에 사고가 난 해저 유정은요, 밀봉이 됐습니다, 일단. 하지만 이미 유출된 기름으로 망가진 생태계는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영국 원유 시추 회사 B사가 미국에 24조 원을 배상하기도 했지만 돈으로는 어떤 것도 보상할 수가 없겠죠. 앞으로는 부디 이런 끔찍한 재앙이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3위를 발표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놓지 않은 것. 미국 파마와 싸우는 최정의 여왕. 2014년 7월 17일 오전 10시 53분경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 장덕동 수완지구. 갑자기 한 아파트 인근 도로변 인도에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아, 저거 나 기억나. 오! 추락한 헬기는 큰 굉음과 함께 폭발, 그리고 그 헬기에 타고 있던 강원도 소방본부 특수구조단 5명은 그 자리에서 전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는요, 전 국민이 가슴속에 묻은 참사죠. 세월호 수색 지원을 나갔다가 복귀하던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사고 직후 소방관과 경찰들이 출동해서 현장을 수습을 했는데요.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는 훼손된 시신을 마주한 동료 소방관들. 자, 그런데요. 이때 수습 과정에서 왼손 주먹에 무언가를 꽉 쥐고 있는 한 시신이 발견됩니다. 고 정성철 기장의 시신. 마지막까지 그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검은 플라스틱 덩어리. 바로 사고 헬기의 조종 스틱인 조종관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헬기가 추락한 곳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이 밀집한 지역인데요. 정말 수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고 정성철 기장은 죽음이 직면한 그 순간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락 직전까지 헬기 스틱을 절대 놓지 않고 피해가 적은 곳을 향해 추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끝났다라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틀렸다라는 생각을 한 상황에서 저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죠? 감사하네요. 마지막 순간까지. 살신성인의 정신을 보여준 진정한 영웅들을 절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미국에도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에 시민을 위해서 뛰어든 영웅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관 19명의 얘기입니다. 2013년 6월 28일 미국 애리조나주 야넬 힐. 바짝 마른 나무에 벼락이 떨어지면서 큰 산불이 발생하고 말았는데요. 고온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불은 삽시간에 번져서 산은 시뻘건 불길을 뿜으며 용광로처럼 타올랐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진입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19인의 소방관은 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이들의 다른 이름은 바로 핫샷. 핫샷?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핫샷은 미국 최정예 엘리트 소방관으로요. 일반 소방대원과는 다르게 산불이 발생하면 최전방에 투입돼서 방화 차단선을 치는, 즉 산불 진압 전문 요원을 핫샷이라고 합니다. 약간 소방관 중에서도 특수부대, 뭐 특공대 이런 느낌인 거군요. 그렇죠. 정말 핫샷의 임무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주 야넬 힐 화재에도 긴급 투입된 19인의 핫샷 요원인데요. 이들은 일반 소방 호스가 아닌 톱과 도끼, 불을 붙이는 토치를 들고 불이 난 곳에 반대로 달려가서 불이 번질 염려가 있는 풀이나 나무를 먼저 자릅니다. 또 땅을 파서 경계선을 구축한 뒤 맞불을 놓아서 불길을 잡는데요. 이렇게 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때 갑자기 예기치 않은 돌풍으로 도저히 진압할 수 없는 속도로 번진 불. 19명은 그만 그 불 속에 갇혀서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은 미 전역에 알려져서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핫샷 소방대원들을 향한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는데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희생된 핫샷 요원들이 20, 30대 청년들이었다고 합니다. 당신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될 세계재난 19 1위 공개합니다. 런던을 뒤흔든 6월의 항구. 작년 6월 영국 런던. 화염에 휩싸인 24층 아파트의 모습이 생중계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었죠. 화재가 발생한 곳은 영국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한 런던 한복판 켄싱턴 지구였는데요. 하지만 화재가 일어난 그ren펠 타워는
120가구, 약 600명 정도가 거주하는 곳으로 입주민은 주로 제3세계에서 온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아파트여서 더 안타까움을 자아냈죠. 그렇습니다. 자, 사망자 71명을 비롯해 무려 400여 명의 희생자를 낸 이 최악의 화재. 자, 화재의 원인은 4층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파이어로 인해 냉장고가 폭발했고 불꽃이 건물 외장재를 타고 24층 꼭대기까지 이어진 겁니다. 자, 소방차 40여 대와 소방관 200여 명이 투입됐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 결국 50분 만에 그ren펠 타워는 완전히 타버려 흉측한 몰골로 남고 말았는데요. 좀 더 빨리 진압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럴 수 없었던 뭐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자, 켄징턴 지구 화재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 진입로가 고작 한 곳뿐이었고요. 그ren펠 타워의 외장재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저렴한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또 알루미늄 사이에 플라스틱의 일종인 가연성 폴리에틸렌을 넣어서 불이 더 쉽게 옮겨 붙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스프링클러나 화재 경보기 같은 화재 대비 설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것도 아니고 아예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뭐 예고된 인재였던 건데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라 더욱더 가슴이 아픕니다. 데스크 박경련 대표님을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런던을 뒤흔든 6월의 악몽. 제 기사를 1위로 선정한 이유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가량이 아파트에 산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난 그 화재 사고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내 집에서 또 혹시나 이웃에서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될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1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박경련 대표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